(1960년대) 후반 제철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명실상부 경북 1위의 산업도시로 성장한 포항시. 2019년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서 또 한 번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척박한 철의 도시가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난 과정의 저변에는 포항 문화예술인들의 굵은 땀방울이 곳곳에 묻어있다. 동해안 별신굿 지화, 서양화, 문인화, 무용, 아동문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포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일궈온 6분의 예술인을 만났다. 우리나라는 굿을 통해 동제를 지내는 풍습을 오랜 세월 이어왔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동해안에서는 별신굿이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1985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굿판 곳곳에는 생화 대신 종이로 만든 꽃, 지화가 장식된다. 종이꽃을 예술로 승화시킨 명인 김자중 선생을 만나 어릴 때부터 지화를 만들게 된 계기와 동해안 별신굿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18살에 이제 배우겠다고 댕겼는데 한문하는 건 내가 그래 다 땄는 거라. 한문하는 걸 딱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염색하는 거면 이 장부 가죽 만드는 거면 딱 한 번 보고 내가 해봤다. 이런 고문은 구슬 했지만은 그 외에는 형제간에 훅 하는 거는 막 절단 나는 거라. 그만큼 호리같이 이 직업을 못하게 하던 삼촌하고 아버지가 우리 고모가 어리면은 나는 지 오빠를 옷었니. 자, 혼자 사다 봐. 이거는 두 내우가 아니면 해먹기 힘들어요. 이 굴하는 거는. 그래, 혼자 사다 봐. 주의를 불러가지고, 이걸 가르치다. 처음에는 막 욕하면 그것도 뭐한테 뭐라 기대기는 뭐 고모가. 그때는 버릇고개니까, 막, 아버지가 넘어간 거지. 굿판에서 일한다는 건 당시에도 인식이 안 좋았기에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러나 무당이었던 고모의 집요한 설득에 김자중 명인은 18세에 동해안 별신굿에 세습무가 일을 시작했고 이후 70여 년 동안 전국의 굿판에서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2, 3년까지는 굿판에 뭔가 남새치라고.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보는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뭐 그때는 메스컴도 없고 이렇게는 막 물에 막 아침 낮에만 빤하면 배 타고 나가다 막 저녁에 풍파 일러 많이 왔는데 그때는 이 동네 구슬하고 다음에 저 동네 구슬이 여기서 꽃 만들어 주고 나는 이쪽 바로 와 꽃을 만들어 주고 또 딴 데로 가요. 지화는 바닷가의 위령제, 수망 5구굿에 많이 쓰였다. 동해안과 인접한 강원도부터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어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무수한 굿판이 열렸기에 김자중 선생 역시 바쁜 가위질을 이어왔다. 염색을 하다 보면 온마다 막 엉망이지 막. 그리고 요새는 그래도 요라서 거기 나와가 염색에는 꽃이파리 있다고 수기도 수가. 옛날에는 마가오직 하는 거는 이만한 전지가 있는데 그걸 꺼내가 초록색 물을 들어가 온 바다 던지는 그 이파리 만들려고. 그래 했던 게 지금 개화가 발전되다가 보이
많이 이제 수받은 택이. 한편 동해안 별신굿은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지만 지화는 개인의 솜씨에 달려있다. 한지를 수없이 자르고 접고 오려 붙이고 하나하나 색을 입혀야 비로소 아름다운 지화가 피어난다. 김자중 명인은 동해안 별신굿 보존회 전승교육사 정연락 씨에게 지화 제작 도구와 함께 그 명맥을 물려주었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짙다. 10년에 1년에 한 번씩 해도 모른다니까. 이거 잘했는 건데, 야, 뭐, 곱으면, 아이, 곱다, 야, 이거지. 이 하나가 시기에 들어간 걸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꽃 만들었는 갑다. 이런가 생각하지. 아까 이 지화를 당신 원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하면, 저를 이제 조소를 치는 거지. 이제 혼자더라. 나만은 사람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야, 이거 좀 왜 저거 좀 해라. 수업은 거는 이제 배우면서 하러 가지만 배우면서 하러 가지만 배워 지나가면 어려워. 구순에 가까운 나이, 김자중 명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았던 어부들을 위한 마지막 지화를 만들고자 한다. 종이를 가르는 그의 가위질에는 아직도 동해안 별신굿의 드럼갱이 장단이 흐르고 있다. 프랑스의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이는 고흐와 이중섭 그리고 많은 예술가의 인생을 관통한다.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작품을 신앙으로 여기며 포항의 풍경과 정신을 그려온 화가 박수철 선생을 만났다. 부산으로 저희가 표구를 배우러 갔는데 마침 그 부산의 표구점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서예계는 대가이신 청남 오재봉 선생님의 조카가 운영하는 그 표구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재봉 선생과 오지호 선생님이 또 특별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 번씩 그 오지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오지호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걸 굉장히 나한테 자랑 삼아 여기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표구를 이제 배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장문에 편지를 썼어요. 거의 10장에 가까운 편지를 썼는데 그 첫 편지에 오지호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은 저서 그 현대회화의 근본 문제라는 저서와 함께 보내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네. 한국 근대 미술의 거장 오지호를 사사한 박수철 화가는 1979년 포항 일요화가회를 창립하는 등 지역의 동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였다. 한편 박수철 화가는 의지처를 잃고 헤매던 시간들을 캔버스에 담아내며 2023년과 2024년에 개인전 더 크로스 40 스틸 라이프를 연달아 선보인 바 있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절실하게 제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빠지다 보니까 가끔씩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십자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일기처럼 크로스 작업을 합니다. 박수철 화가는 작품 한 점 한 점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
그가 깊고 따뜻한 색채로 그려낸 호미곶 구만리, 포항역, 동빈 내항 등의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동해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포항의 앞바다를 자연스레 떠오르게 한다. 남다른 애정이라보다는 여기는 포항이잖아요. 포항은 그 바다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주위에 접하는 것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제 성격상 그 강보다는 바다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바다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바다는 그 제가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제 항구를 자주 그리셨는데 한 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그 항구나 그 특히 이제 항구를 그렇게 많이 배나 항구를 많이 그리십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물론 항로가 배도 항로가 있고 육지섬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다는 거죠. 그 자유로움.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에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없다면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유로움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 항구를 자주 그렸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포항의 바다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탁 트여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격이 있고, 특히 제가 그 포항의 구만을 좋아하거든요. 그 구만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은 그 가장 그 포항다운 포항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구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작품 한 점에 기꺼이 10년을 바치기도 한다. 그리는 이가 계절과 풍경을 오롯이 느껴야 비로소 대상이 되는 사물과 풍경을 진정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작업은 주로 제가 해가 있을 때 합니다. 그 태양 광선이 있을 때 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촉박하면 전기불을 켜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색이라는 것은 광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색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낮에 색조가 이제 가장 원만할 때 주로 작업을 그렇게 하죠. 낮에.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하죠. 하루에도 몇 개 그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빨라야 1년이고 아니면은 뭐 4, 5년, 심하게는 뭐 10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작업을 시즌별로 하거든요. 봄에는 봄 풍경, 여름에는 여름 풍경.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겨울인데 만약에 봄 풍경을 한다면은 색이 봄 풍경 안 나오죠. 봄 풍경을 그려도 색은 겨울색이 나옵니다.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즌이 아니면은 그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시즌이 지나면 그 그림이 완성이 못 되면 또 집어넣었다가 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마음이 최고로 평안할 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완성된 작품이라도 조바심을 내서 거피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바심 나도 거피할 생각은 없고, 제 힘이 생길 때 시작을 해야지 하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온몸을 던진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내면 세계와 포항 정신을 그림에 온전히 담아낸 박수철 화가. 그는 오늘도 묵묵히 삶의 여백을 예술로 채우고 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서 신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길 가는 사람과 또 그리고 저기 시작해서 고기 배를 따는 그런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공유를 했을 때 그게 예술이다. 제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공감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제 그림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자연과 생명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먹의 그림자로만 가득 채우는 수묵화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마른 화선지 위로 부드러운 붓끝이 스치면 단숨에 진한 여운이 피어난다. 은은한 먹향기가 짙게 스민 창포동 작업실에서 작품을 신앙으로 여기며 포항의 풍경과 정신을 그려온 문인화가 이형수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림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수소문해 보니까 이당 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신문에 아마 그 와령동 38-1번지라는 이당 쌤 주소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매화소품을 조그만하게 그려 가지고 보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그림 그린 재질이 엿보였는지 그 편지가 왔어 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서울. 이당 쌤 그림이 이제 북학이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남종화, 산수화라 그래가지고 20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옥산 김봉식 선생님 화실이 북가저동 32번 종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산수화, 수묵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당 선생님인데 허락을 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인데 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이제 북화보다는 먹색이 좋아가지고 먹색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니까 순순히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옥산 선생님인데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제대를 하고 이제 옥산 선생님인데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73년도만 해도 굉장히 그림 붐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제자로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76년도부터 이제 포항에서 활동을 했죠. 의원 지금 현재 48년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동안 꾸준히 붓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수 화가는 동양화의 대가인 이당 이은호와 옥산 김옥진 문화에서 그림을 배우고 포항에 정착했다. 경북 문인화협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붓끝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니까 이제 절도 들고 우리 주위에 중요한 것들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부터 죽도시장을 쭉 다녔어요. 근데 죽도시장을 쭉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상품을 파는 것이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생명을 파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기는 2017년도에서 그려서 한 100여 점 그려가지고 정리를 좀 했죠. 전시회도 한번 하고. 근데 아무래도 그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걷어서 이제 뿌리를 보니까 그 포항 검등골에 해월 보따리 할배 채월 최시영 그 2대 교주께서 1864년 검등골에서 돌을 깨치고 그 굉장히 그 포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대 철학사의 성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최윤이라고 있고 그 딸의 아들이 정순철이라고 그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동요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동요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졸업식의 노래 이런 노래를 모르는 분은 없는데 그분이 우리 해월 최시영의 외손자라 하는 거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의 정신이 많이 우리 생활에 젖어 있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해월과 외손자 정순철하고 또 채윤 어머님과 아들 정순철하고 이런 그림을 들이그려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에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마주한 이형수 선생은 우리 곁을 다녀간 형님 같은 성자 해월 최시영에게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보듬어하는 동학 사상에 매료된 그는
동학과 관련된 작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고향에 그 시인입니다. 시인 그 김종환 시인인데 저하고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아요. 그분이 동시집을 내는데 12살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종환 시인은 시를 쓰고 저는 이제 그 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12살의 봄이라는 동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 사람인데 나눠주고 특히 어린이들인데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문인 화가로서는 제가 이제 70을 넘어가니까 결국 그림이 나 자신이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깊이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열심히 걷고 또 붓을 잡고 책도 읽고 이웃도 잘 돌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예, 건강하게 좀 살다가 웃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 이형수 선생. 오늘도 붓 한 자루를 삶의 깊은 뿌리로 삼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개척자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일을 일컫는다. 하지만 개척은 남모를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아픔을 딛고 무용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포항 땅 위에서 별과 달을 보며 함께 춤을 추고 싶은 무용가. 김동은 선생을 동빈내양에 있는 포항예총 사무실에서 만났다. 친구를 따라 이제 그 무용학원을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의 너무 단아한 모습과 한복 입은 모습, 또 버선을 신고 계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무용학원 원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학원 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78년도에 무용학원을 인가를 받으러 교육청에 서류를 냈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교육청에서 절대로 무용학원은 인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이제 이해도가 부족이죠. 댄스 뭐 이런 쪽으로 사교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셨는 거고 저희들은 순수 예술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엄청 큰 벽에 부딪힌 거죠.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춤이라는 것이 좋아서 이제 학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절대로 못 내준다 하니까 정말 그때는 난감했었습니다. 1978년 무용 불모지였던 포항에 정착한 김동은 선생은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여 지역 무용의 저변을 넓혔다. 대학을 졸업한 제자들이 포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포항 무용협회를 발족하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용 공연을 유치하는 등 포항에 무용이라는 분야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땅을 일군 것이다. 제가 무용을 해보니까 무용 인구가 있어야지 또 작품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포항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무용협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용협회를 발족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정말 힘들게 발족을 했었고 무용을 제가 아이들을 전공자를 길러내다 보니까 그네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포항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자랑이 아니고
공연을 이래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전공자들을 키우려 하니까 공연은 보여줘야 되겠고 해서 정말 서울에서 대한민국 무용제 뭐 대상을 받았는 팀이라든지 중견 무용가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정말 제가 많이 유치를 했고 정말 콩나물 시루도 그런 콩나물 시루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고 이제 저 공연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정말 관객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을 할 때는 무용수와 관객들의 그냥 호흡 소리만 들렸고 정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관객이 관람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무용수도 열연을 너무 하셔가지고 그때는 무용수 눈에서 이슬이 맺히는 것까지도 다 관객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공연 끝나고 난 다음 저는 길거리를 다니면은 인사를 엄청 많이 받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공연을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뿌듯합니다. 네. 포항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은 곧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다. 김동은 선생은 써낸문, 별이 된 연인, 충비단량, 대를 잇다 등 포항의 문화유산을 재해석하는 20여 편의 창작 한국무용을 발표했다. 지역에 기반한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개발로 하여금 무용이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거는 뭐 특별히 뭐 몇 동작이 아니더라도 손만 잡고 걸어도 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포항시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일반인들, 노년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함께 가족 이러면 더더욱 좋고 함께 손잡고 소통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월월이 청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24년 3월 제14대 포항예총 회장에 취임한 김동은 선생은 포항예총 역대 회장 중 첫 여성 회장이자 첫 무용협회장 출신으로 그 각오가 남다르다. 제 임기 동안 정말 제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또 제가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포항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술인들만 잘 되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시민과 함께 동반 행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정말 예총이 앉은 자리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빈 여기가 이제 어쨌든 상가 쪽으로 아트 형태의 어떤 공연과 전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도 좀 더 우리 예총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예술인들은 더더욱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후배 양성도 하고. 포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포항 예총 회장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길이라 말하는 김동은 선생은 지역 발전과 후항 양성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다. 안데르센은 환상이 들어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동화라고 했다. 드넓은 바다를 향해 청보리가 출렁이는 호미곶에는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이한 김일광 작가의 이야기가 있다. 작업실 서경화에서
고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화를 쓰는 아동문학가 김일광 선생을 만나 그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가 제가 동화를 쓴 지 40년 됐습니다. 포항에서 줄곧 있으면서 동화를 40년째 써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면서 이호덕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동화를 쓰게 되면은 다른 선생님과 달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가지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동화를 한번 써보라. 그렇게 권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화를 공부하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작품이 창조문학상에 당선이 되면서 동화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이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동화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동화와 동시는 문학보다는 어린이들의 재롱에나 어린이들의 유희에 맞춰가는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그걸 완전히 부정하셨어요. 어린이는 우리가 돌보고 가르쳐야 될 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할 대상이다. 우리와 함께 할 대상이고 동화 동시는 하나의 문학으로서 그 속에 어린이들의 정서를 담지만은 문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성화된 장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항 남구 서만에서 태어난 김일광 작가는 1987년 등단하여 다양한 동화와 청소년 소설 등을 발간했다. 에린 문화상과 경상북도 문화상, MBC 3일 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아동문학계에 굵은 발자취를 남긴 김일광은 포항문인협회 회장 6년, 사무국장 20년을 역임하는 등 포항의 문학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다. 포항문인협회의 초창기부터 지금도 뭐 조금씩 도우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문학 생활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축장에 가면은 노계 시비가 있습니다. 노계 시비도 제가 관계를 해가지고 세웠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그 글씨가 굉장한 명필입니다. 제가 그걸 구태여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 글을 받아 오려고 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어떤 명필, 뛰어난 예술 작품을 한 편에 있어야 우리 지역도 문화적으로도 좀 빛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했는 것인데 지금도 가서 보시는 분들마다 글씨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아 그때 참 제가 결정을 잘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배, 후배, 그 동료분들이 포항에서 거주했거나 혹은 포항 출신인 분들이 책을 낼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독서대전이 포항에 열린다고 하니까 포항 출신 동시 동화 집을 전시를 해가지고 포항의 그에서 동시 동화 아동문학의 위상을 알리는 것도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책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고 우리 포항 분들이 좀 기리고 지켜야 될 그런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땅과 바다에 대한 그의 애정은 주요 작품인 귀신고래, 강치야, 독도 강치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포경선 선장의 경험담을 각색한 귀신고래, 일본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희생된 강치 이야기에 강치야, 독도 강치야는 해외로 수출될 만큼 김일광 선생의 작품은 포항을 넘어 향토사적, 역사적 가치가 상당하다. 동해바다에 고래가 많았는데 우리는 포경선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이 이제 고래를 독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이 물러가고 난 뒤에 일본이 남겨놓은 포경선을 우리가 받아가 했는데 그 포경선의 선적이 울산의 방어진과 포항의 구룡포 두 군데였어요.
고래잡이 배가 있는 곳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소재로 한 것은 구룡포에 있던 포경선 그 선주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때 해방 이후에 고래잡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포경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고래를 지키는 그 정신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 작품이 주제가 마무리가 되지요. 제가 그 강치하 독도강치하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일본에서 메치가 있던 섬이라는 책을 냅니다. 똑같은 책이. 시마네현에 있는 옥기섬 사람들이 타케시마에 가가지고 강치잡이를 하면서 생업을 유지했다. 삶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갖다 준 것이 미국 대사관에 갖다 줘요. 그 미국 대사가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한국의 불법 점거 때문에 독도에 일본의 어민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못한다라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한 책을 외국에 있는 한국어 학당과 한국어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두고 독도 강치를 두고 한일이 거의 전쟁 비슷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등단 이후 40년 동안의 활발한 문학 활동 이후에도 문학을 대하는 김일광 작가의 자세에는 아직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제가 아직도 그 써보고 싶은 걸 제대로 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요, 이 삶을,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고, 그냥 나이 들어간다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내가 동화를 쓰면서 내 동화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번, 반성해보는 그 계기를 가졌어요. 그냥 뭐 즉석에서 소재가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재에 따라 가지고 작품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런 동화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는 먼저 펜을 잡은 선배로서 후학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함께 고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화는 시간을 봉인하는 예술이다. 관객들은 상상과 사유의 안락의자에서 스크린을 통로로 먼 여행을 떠난다. (2023년) 고향 포항을 배경으로 한 영화 2%로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지 1년 만인 지금, 예술은 그릇된 통념을 깨야 한다는 사명 아래 금기에 도전한 신념의 영화감독 문신구 선생이 종횡무진 활동하던 충무로 시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포항을 소재로, 포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기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한 영화였어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포항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된 영화였어요. 영화인을 꿈꾸며 무작정 상경해 연극과 영화에 한평생을 바친 문신구 감독의 작품 세계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을 관통한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정치와 노동을,
1990년대에는 연극 미란다로 왜곡된 성관념을, 2000년대에는 영화 원죄로 종교의 위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문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를 작품으로서 반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말하는 왜곡된 한국의 성문화가 가장 큰 이슈고 문제였어요. 그 미란다도 결국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고,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3년을 대한민국 헤드뉴스를 장식할 정도로 해외 토픽에도 나가고 정말 시끄러운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 그게 물론 성이라는 건 참 예민한 소재예요. 예민한 소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이라는 그 왜곡된 이 가치관이나 문화가 도덕 윤리관까지 이 사회가 어떤 그런 사회 구성을 하면서 사람을 통제 수단으로 어떤 죄의 굴레에서 어떤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범죄 취급하고 죄악시하는 그 영향이 지금도 뭐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성 문제를 꺼내서 이슈가 됐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마광수 교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서 이제 결국은 사법의 어떤 판단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어떤 좀 정말 힘든 경험이었어요. 2000년대에 오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는 종교다. 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종교 문제는 더 예민할 테니 내가 사전에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 10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실제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1년 넘게 그 목회 생활을 했었어요. 전혀 내가 그런 계통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종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고, 그 시작이 원죄라는 영화였어요. 영화 원죄는 제29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제24회 춘사국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작품상 등을 받았다. 한국 연극영화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문신구 감독은 이제 지역 영화 산업의 앞으로를 고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제는 이제 하나씩 핸드폰 하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그 가장 바탕 기본이 되는 영상 교육은 안 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유명한 뭐 예술 영화를 만들고 상업 영화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라도 이제 포항시장이 포항문화재단이 좀 나서서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영상 교육을 좀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이 나올 수도 있고 유명한 영화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전 2%가 끝이 희망이 없는 2%가 아니고 희망이 98%가 남아있는 그 2%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남은 인생도 영화를 위해 살리라 말하는 문신구. 그에게 있어 영화는 그의 전부다. 제가 감독을 택했던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내 이야기를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어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난 별 의미를 안 둬요. 그건 훌륭한 감독들이 많아요. 좋은 영화, 감동 주는 영화, 재밌는 영화 좋아요. 근데 그건 전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독으로 살아남는,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에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문신구 감독. 그는 그의 영화가 불러일으킬 새로운 파란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포항과 인연을 맺으며 포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일궈온 6명의 예술인. 각 장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이들은 한흑구, 손춘익, 신상률, 김삼일, 배원복, 김두호, 박영달, 이도윤 등이 일궈놓은 지역 문화예술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냈다. 이들이 남긴 문화예술적 자산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